계속하자고. 우리 합성 고분자의 평균 분자량 구하는 건 좀 어려운 내용이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그리고 예전 같으면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했었는데, 요번에는 내가 간단히 넘어가고 마지막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서 짤막하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일단은 넘어가는 걸로 하자고. 자, 두 번째 방법이야. 첫 번째는 말단기 분석, 엔드 그룹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써 있는 거야. 뭐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 써 있고 우리말로 써 있어도 뭔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야.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일링 포인트 엘리베이션이야. 이건 뭐냐면 끓는 점 상승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물이 100도씨에서 끓잖아. 근데 소금물은 몇 도씨에서 끓느냐고. 소금물은 100도보다 조금 높은 온도에서 끓어. 용질이 녹아 있으면 용액 상태에서는 순수한 솔벤트일 때보다는 보일링 포인트가 조금 올라간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 조금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농도에 비례할 거고, 농도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분자량에 비례한다라는 개념의 얘기가 돼. 그래서 보일링 포인트 상승분이 결국은 분자량에 비례한다라는 얘기야. 뭐 식 같은 건 그냥 넘어가자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끓는 점 상승에 의해서 구해지는 값이 있을 거라고. 분자량이 앞에 같은 방식에 의해서. 그지? 요거는 일단 mn을 구할 수 있어. 평균이 mn이 평균으로 나타난다 라는 얘기야. 근데 이 방식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온도가 높아지는 정도가 예를 들어서 뭐 1도, 2도 이런 식으로 크게 높아지면은 측정하기가 쉽겠지만은 사실은 끓는 점 상승이 되는 건 그야말로 0.001도 뭐 이 정도밖에 온도 상승이 되질 않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온도계의 감도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돼. 일반적으로 온도계의 감도는 0.001도. 말이 0.001도지 이건 엄청나게 미세한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때 분자량 5천 정도까지 가능해.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론을 얘기하면 결국 끓는 점 상승에 의해서 우리가 구하는 분자량은 mn이 평균 분자량은 mn이 구해지지만 수평균 분자량이 구해지지만 기본적으로 분자량이 큰 놈은 측정해 줄 수 없다. 올리고모 정도밖에 측정 못 해준다. 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 라는 거야. 비슷하게 소금물이 100도씨 이상에서 끓겠지만 소금물이 어느 온도로 0도보다는 낮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반대로 요번에는 어는 점 강하. 그지? 어는 점이 낮아지는 그거를 이용해서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분자량을 측정해 줄 수도 있어. 이건 뭐 같은 개념이야. 마찬가지로 mn이 구해지고 이거 역시 온도계의 감도에 한계가 있어서 분자량이 한 5천 정도 되는 것밖에 한계가 그 정도야. 그러니까 올리고모밖에 측정 못한다 라는 얘기야. 자, 세 번째 방법은 멤브레인 오스모메트리로 돼 있어요. 오스모메트리는 우리의 말로는 삼투압이야. 그지? 삼투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오른쪽 그림과 여기 있는 그림과 같은 거야. 그지? 여기 고분자 다일루트, 그러니까 농도가 낮은 고분자 솔루션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뭐 고분자가 물에 녹아 있다고 치자고. 그럼 오른쪽에는 순수한 물만 들어가 있어. 그지? 근데 이제 가운데 멤브레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멤브레인을
폴리머가 통과할 수 있다면 당연히 농도가 같아지기 위해서 고분자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겠지. 그지? 근데 고분자는 못 지나가고 물만 지나갈 수 있다 그러면 얘네 둘의 농도가 같아지기 위해서 이번에는 거꾸로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치? 이게 삼투압이라고 그래. 우리가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식물 이파리가 있다라고 치자. 잎이 있어. 그걸 물에 담그면은, 그지? 원칙대로 하면 식물 잎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물질들이 밖으로 나와서 농도가 같아지려고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런 물질들은 못 나오니까 대신 농도가 비슷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돼? 밖에 있는 물이 침투한다. 삼투압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야. 그치? 마찬가지로 고분자에서도 요 중간에 적당한 막을 멤브레인을 사용하면은 원래는 당연히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되는데 물질이 흐르지 못하니까 솔벤트가 거꾸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는 농도가 같은 같은 높이로 이렇게 돼 있었다고 치더라도 여기서부터 물이 들어가가지고 이만큼의 압력이 거꾸로 생긴다라는 얘기야. 이걸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 내가 역삼투압이라는 말을 썼는데 역삼투압은 일단 영어로는 리버스 오스모메트리야. 자, 오스모시스라는 표현을 쓰겠지. 오스모시스. 그지? 역삼투압이야. 이건 뭐냐면 여기 걸리는 삼투압 이상으로 여기서 압력을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 여기 생기는 삼투압 이상으로 이쪽에서 압력을 걸어주게 되면 요번에는 이쪽에 있던 물이 어차피 고분자는 일로 못 가니까 이쪽에 있던 물이 일로 갈 거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게 역삼투압이야. 그러니까 역삼투압은 우리 이거 약간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이제 왼쪽 오른쪽이 박대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금물이야. 그지? 소금물이 있는데 원래대로는 소금이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쪽이 소금물이야. 여기가 소금물이고 이게 그냥 물이야. 그지? 그럼 원래는 소금이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소금이 못 지나가니까 거꾸로 물이 이쪽으로 가서 농도를 낮춰주려고 그래. 그게 오스모시스 삼투압이야. 그래서 요만큼의 압력이 걸려. 근데 그 이상으로 외부에서 압력을 걸어주게 되면 이번에는 물이 일로 간다라는 얘기야. 그지? 이거 뭐니? 우리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해수 담수화 시설 뭐 이런 표현이 있어. 뭐냐면은 사막에서 물이 귀하니까 바닷물에서부터 역삼투압 방식에 의해서 순수한 물을 얻어내는 거야. 그지? 우리 싱크대 밑에도 그 증류 저기 뭐니 물을 정제해서 사용할 때 이렇게 역삼투압 장치를 걸어놓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역삼투압을 걸었을 때는 이렇게 항상 탱크가 있어. 왜냐하면은 역삼투압 방식에 의해서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얻어서 이렇게 항상 물을 저장해 놔야 사용할 수가 있어. 뭐 그건 별개 얘기고 아무튼 우리가 뭐 해수 담수화 시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런 역삼투압을 이용하는 거야. 사실 고분자 하는 사람 중엔 이 역삼투압 막, 그치? 요 막을 연구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 일단 그건 별개고 지금은 역삼투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삼투압 현상, 고분자가 이쪽으로 못 가고 결국 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면서 생기는 요 삼투압은 요 고분자 솔루션의 농도에 비례할 거라고. 그지? 그러기 때문에 이 삼투압을 측정을 해서 분자량을 측정해주는 측정 방법이 있어. 밑에 있듯이 뭐 이런 식을 사용해. 근데 사실 이 식도 몇 가지 전제 조건에 의해서
막 아, 부분적으로 이제 식을 간소화시켜서 온 근사치의 식이긴 해. 자, 결론을 얘기하자. 늘 그렇듯이. 일단 이 삼투압 방식에 의해서 구하는 고분자의 평균 분자량은 mn이야. 그지? mn이고 일반적으로는 분자량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2만에서부터 한 50만 정도까지야.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분자량을 측정해 줄 수 있어. 근데 사실은 요 식이 얻어질 때까지 여러 개, 지금 여기선 표현을 안 했지만 몇 번이나 간소화 시켰기 때문에 삼투압 방식에 의해서 구해지는 분자량은 mn이 구해지지만 일반적으로 근사치가 얻어져. 그지? 요 식으로 얻긴 하는데 요 과정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넘어오다 보니까 근사치가 얻어진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 자, 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비스코시티 점도를 측정하는 방식이야.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측정하는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 그냥 요거 예전에는 이제 요걸 실험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는데 실험을 안 하면 조금 요걸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간단히 넘어가자고. 일단 고분자 용액을 만들어서 여기 지금 에치드 라인이라고 여기 라인이 그어져 있어. 그지? 여기다 액을 요렇게 집어넣는 거야. 요만큼 액을 집어넣어. 그지? 이 모세관이야. 모세관에다 액을 집어넣어 놓고 이 액을 가만히 놔두면 당연히 얘가 내려가겠지. 그지? 내려가고 이쪽이 올라가겠지.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야. 그지? 즉 고분자 용액이 모세관을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해서 요게 고유점도라고 하는 거야. 고유점도를 측정을 해줘. 됐어? 근데 이 고유점도 값은 분자량하고 요런 관계식이 있어. 요 관계식은 마크 호킨스 사쿠라다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꽤 유명한 식인데 아무튼 이와 같은 관계식이 있어. 여기서 즉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거는 요 고유 점도를 측정하는 거야.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식이 조금 복잡하고 뭐 리미트가 걸려 있고 그러긴 하지만 아무튼 모세관을 고분자 용액이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해서 고유 점도 값을 구해줘. 됐어? 그러면 그 고유 점도는 마크 호킨스 사쿠라다 이퀘이션에 의해서 요런 관계가 있어. 여기서 K하고 A로 지금 표현된 요 두 가지 상수가 있지? 이 두 가지 상수는 고분자의 종류, 그 다음에 사용하는 솔벤트, 그지? 그리고 온도, 측정하는 온도, 점도값은 당연히 온도에 따라서 변할 거야. 그러니까 온도 등에 따라서 얘가 결정돼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폴리스타이렌을 클로로포름을 솔벤트로 사용해서 25도씨에서 고유 점도를 측정했다면 그때의 K 값하고 A 값이 어디 핸드북을 찾아보면 나온다고. 됐어? 그럼 내가 폴리스타이렌의 분자량을 측정하고 싶으면 클로로포름에 녹여서 25도씨에서 점도를 측정하는 거야. 정확히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시간을 측정해서 고유 점도 값을 구해. 그리고 K 값하고 A 값은 핸드북에서 갖고 오는 거야. 그지? 그러면 뭘 구할 수 있어? 요 M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지?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점도에서부터 분자량을 측정하는 방법이야. 그지? 이 점도에 의해서 측정하는 경우는 또 MV라고 하는 새로운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걸 그냥 우리가 무시하면 MW에 해당을 해.
얻어지는 분자량이 MW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고분자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제일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야. 근데 뭘 알아야 돼? K 값하고 A 값을 알아야 고유점도에서부터 분자량을 계산해 줄 수 있어. 아무튼 측정되는 평균 분자, 그러니까 측정 고유점도 측정해서 계산돼서 나오는 분자량은 MW에 해당한다 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라이트 스캐터링 메서드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빛을 산란시켜서 하는 방법인데 이건 더 어려워. 그래서 그냥 늘 그렇듯이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여기 고분자 솔루션이 있다고 치면은 입자로 있겠지. 그지? 빛을 쪼여줘. 그럼 빛이 산란될 거라고. 그지? 이게 산란되는 각도. 그지? 이거의 크기에 따라서 산란되는 각도에서의 산란되는 빛의 강도가 달라질 거라고. 그지? 이거를 측정을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복잡한 식에 의해서 분자량을 측정을 해주는 거야. 우리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측정해 줄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기계야. 근데 아무튼 나머지 얘기는 다 간두자. 구할 수 있는 건 MW를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구해지는 거. MW 말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구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논하지 않으니까 우리 고분자 물성학 같은데 아마 나오긴 할 거야. 근데 그냥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고. MW 값을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 좋은 기계네. 근데 이 기계는 현실적으로 사용하기엔 제한이 많어. 그래서 일단은 MW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이다 라는 거야. 근데 측정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난 고분자 분자량 측정하는 걸 여러 방법으로 많이 해봤지만 이 방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아무도 기계를 빌려주질 않아. 기계도 비싸고. 아무튼 강의 시간에 얘기할 때는 MW를 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야.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아무튼 뭐 그 정도 선으로만 하고 넘어가자고. 여섯 번째는 울트라 센트리퓨지야. 이거는 초원심이야. 이건 뭐냐? 원심력은 알 거야. 그치? 빙글빙글 돌리면 우리 뭐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가 왼쪽으로 커브를 돌면 우리 바깥쪽으로 몸이 쏠리듯이 그게 원심력이야. 초원심이니까 더 빨리 돌려주면 더 바깥으로 나갈 거야. 그지? 그래서 나가는 이 회전력에 의해서 요렇게 고분자가 분포될 수도 있고 요런 식으로 분포될 수도 있고, 그지? 이제 회전 속도가 바뀌게 되면 점점 바뀔 거야. 당연히 분자량이 큰 놈이 바깥쪽으로 더 쏠릴 거고 분자량이 작은 놈이 안쪽에 있을 거라고. 그 분포를 측정을 해서 분자량을 계산해 주는 방식이야. 이거 역시 쉬운 방식은 아니야. 결론을 얘기하면 초원심 울트라 센트리퓨지에 의해서 구하는 분자량은 MW다. 근데 이거 역시 앞에 있는 라이트 스캐터링하고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아니야. 그리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필요해. 필요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다. 근데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알고 넘어가자라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내가 빨리빨리 넘어온 거야. 자,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냐면 지금부터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지? 얘기를 하는 거야. 뭐 GPC라고 하는 분석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 여기서 내가 지금 다시 한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 이거는 우리 분리분석에서 LC의 한 종류로 GPC가 얘기가 언급이 됐었어.
GPC를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사람은 앞부분에 분리분석의 LC의 가장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이건 무슨 얘기? 분자량이 이제 여러 가지 합성고 분자가 여기서부터 다공성, 젤이야, 크로마토그래피를 통과를 시키면 분자량이 작은 놈은 다공성, 이거는 지금 이 패킹이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분자량이 작은 놈은 막 온갖 구멍을 다 빙글빙글 돌아서 천천히 나올 거고, 분자량이 큰 놈은 구멍을 못 들어가니까 쭉 빠져나올 거고, 그지? 그래서 어떻게 밑에서부터 받으면 분자량이 큰 놈이 먼저 나오고 분자량이 작은 놈이 나중에 나온다는 얘기야. 그 현상을 이용해서 분자량을 측정해 주는 게 이 GPC라고 하는 방식이야. GPC는 아까 내가 요 7번을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앞에 6개의 방식이 있었으니까 얘가 7번이야. 그치? 근데 앞에 6개의 방식은 나름대로 온갖 문제점들이 다 있어. 내가 빨리빨리 넘어왔지만 곧 정리해서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고분자의 평균 분자량을 측정한다라고 할 때는 GPC가 가장 스탠다드한 방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 자,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런 GPC 칼럼을 내 샘플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나왔어. 그러면은 이게 타임이야. 그지? 타임에 의해서 큰 놈은 먼저 나올 거고 작은 놈은 이제 천천히 나와. 그렇다고 얘가 막 샤프한 피크로 나오진 않을 거고 브로드하게 이렇게 나올 거야. 그지? 이 부분이 분자량이 큰 놈일 거고 이 부분이 분자량이 작은 놈일 거야. 이건 알겠어. 근데 중요한 건 뭐니?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분이었다고 치자. 그럼 10분에 나온 놈은 분자량이 얼마짜리야?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측정을 했더니 한 놈은 요 10분, 뭐 한 놈은 그리고 여기가 뭐 11분이라고 쳤다. 그럼 10분하고 11분 사이에 다 나와. 근데 또 다른 놈을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이게 11분이고 여기가 12분이었다고 치자고. 똑같은 조건 하에서 측정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A 샘플이고 얘가 B 샘플이라고 그러면 A 샘플이 10분하고 11분 사이, B 샘플은 11분하고 12분 사이에 나왔으니까 A 쪽이 B보다는 분자량이 크구나. 큰 놈이 먼저 나오는 거야. 평균 분자량이 크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이 분자량이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 조건에서 10분에 나오는 놈은 분자량 얼마짜리냐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거꾸로야. 분자량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고 있는 놈을 똑같은 조건에서 분석해서 얘가 몇 분에 나오는지를 보면 거꾸로 시간하고 분자량의 관계를 결정 지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걸 우리가 캘리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정이라는 표현을 써. 자, 결국 GPC는 어떻게 측정하느냐면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샘플이 있어. 내가 샘플을 GPC 측정하기 전에 스탠다드 샘플이라고 하는 게 있어. 스탠다드 샘플은 일반적으로 폴리스타이렌 스탠다드 샘플이 있어. 그래서 폴리스탠다드 샘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 하나, 둘, 셋. 그지? 이 녹색으로 돼 있는 샘플은 뭐냐면 하나, 녹색이 지금 둘, 셋, 네 개지. 그지? 분자량이 서로 다른 네 종류의 폴리스타이렌이 들어가 있어. 그지? 걔네들의 분자량이 얼마인지는 다 써 있어. 이 녹색 샘플을 어떤 조건에서 측정을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요 녹색 커브가 이렇게 나온다고. 얘 분자량은 얼마였냐면 대강, 그런데 이 녹색은 대강 분자량 10의 제곱이네, 100. 그지? 또 하나는 분자량이 10의, 아니다. 얘는 분자량 큰 놈. 이렇게 읽으면 안 되지. 그지? 첫 번째 나온 건 분자량이 대강 10, 2 곱하기 10의 6승이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 거는, 그러니까 요 배치 안에 있는 거, 얘는, 그러니까 녹색은 예를 들면 2 곱하기 10의 6승. 그리고 한번 해보자. 3 곱하기 10의 5승. 그리고 얘면은 10의 4승. 그리고 녹색 하나만 더 해볼게. 이렇게 읽으면 요걸 아니지, 이걸로 읽어야 하면 10의 4승이 아니라 4 곱하기 4 곱하기 10의 4승. 그리고 4 곱하기 10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알고 있다고 내가. 이 지금 그 GPC를 측정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네 종류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이 녹색을 GPC를 찍었더니 지금 이 녹색 커브가 이렇게 나온 거야. 됐어? 그러면 이 중에 분자량이 제일 큰 2 곱하기 10의 6승은 2 곱하기 10의 6승은 대강 몇 분에 나왔냐 해서 여기다 녹색 포인트를 찍을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두 번째 3 곱하기 10의 5승은 얼마에 나온 거냐면 대강 20분에 나온 거야. 그치? 그러니까 20분하고 3 곱하기 10의 5승. 여기다 포인트를 찍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4 곱하기 10의 4승도 대강 22분 23분 얼마에 나온 거잖아, 얘가. 그러니까 요게가 분자량이 얼마? 10의 4 곱하기 10의 4승에서 요 포인트를 찍어줘. 마찬가지로 얘도 요 포인트를 찍을 수 있어. 그지? 이걸 선으로 연결하면 대강 이런 커브가 돼. 마찬가지로 더 캘리브레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요번에는 빨간색 샘플이 있어. 이 빨간색 샘플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포함되어 있어. 분자량이 다른. 그지? 얘도 분자량이 얼마인지는 다 알려져 있어. 얘를 측정하니까 이렇게 그림이 나왔다. 그럼 마찬가지야. 얘도 아마 분자량이 제일 큰 놈은 1 곱하기 10의 6승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가 들어갈 거고. 그지? 마찬가지 방식으로 빨간색 포인트를 그릴 수 있어. 그 다음에 요건 회색이니 회색도 마찬가지 얘기가 돼. 이렇게 분자량이 다 한 4종류 정도 다른 놈이 섞여 있는 스탠다드 샘플을 팔어. 물론 되게 비싸. 그 스탠다드 샘플을 먼저 찍어서 이렇게 나온 걸 보고 걔네들의 분자량하고 나오는 시간을 관계식을 맺는 거야. 그게 이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치? 이게 캘리브레이션 커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GPC를 측정을 하려면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측정하는데 온갖 시간은 다 들이는 거야. 그지? 그리고 내 샘플을 한 번만 찍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샘플을 찍었더니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내 샘플이. 됐어? 그러면 대강 내 샘플은 분자량이 얼마야? 평균이 이렇게 잡으면 대강 1 곱하기 2겠지. 2 곱하기 10의 5승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지? 만약에 여기 나오면 내 샘플이 여기 나왔으면 대강 분자량이 이렇게 오면은 한 7 곱하기 10의 3승. 그지? 이런 식으로 분자량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물론 이거는 기계가 계산해줘. 내게 몇 분에 나왔으면은 얼마라는 걸 기계가 계산은 해줘. 지금 내가 얘기하려는 건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GPC를 찍을 때는 사실은 상대적인 값을 보는 거야. 그지? 내 샘플이 사실 폴리스타이렌이 아니면 이게 정확한 값이 얻어졌을지 약간 의심스럽기도 해. 왜냐하면 똑같은 분자량이라도 구조에 따라서 약간씩 나오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아무튼 간에 그런 거야.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샘플을 잘못 만들어져 있다. 스탠다드 샘플이.
또는 스탠다드 샘플이 보관 중에 이상해졌다. 그렇게 되면 캘리브레이션 커브가 엉망이 될 거고, 당연히 내가 측정해서 얻어지는 분자량도 엉뚱한 값이 나올 거야. 그렇지 않아? 캘리브레이션 커브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 버리면, 그러니까 샘플들의 문제가 있어서, 스탠다드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엉뚱한 분자량을 얻게 될 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스탠다드 샘플을 어떻게 깨끗하게 잘 보관하고 잘 사용해서 정확한 캘리브레이션을 얻느냐. 그게 핵심이야. 그리고 나서 내 샘플은 그 측정한 다음엔 이미 얻어진 캘리브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분자량을 기계가 계산해줘. 그거는 이렇게 나오면. 자, 내가 조금 전에 아까 보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단어도 쓰지만은 요건 한국말로는 검량선이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네. 요건 잘못 온 걸로 하자. 그지? 그러니까 얼마나 검량선을 잘 만들 수 있냐가 사실은 핵심이라고. 아무튼 상대적인 값을 얻는 거고, 일단 기계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GPC에 의해서는 M, N, M, W 모두 구할 수가 있어. 대부분의 책에서는 한 번의 분석에, 한 큐에 MN하고 MW를 동시에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뭐가? GPC가. 그지? 근데 GPC도 문제가 있어. 어떤 용매에 잘 녹아야 돼. 그지? 용매에 안 녹으면 당연히 측정해 줄 수도 없는 거야.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게 7번이었나 그럴 거야. 내가 앞에 1번부터 6번까지는 이 7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였어. 자, 이 GPC에서는 캘리브레이션이, 검량선이 중요하다. 그리고 결국은 상대적인 값을 얻는 거야. 자,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 8번. 그치? 멀디 토프라고 하는 게 있어. 요즘은 멀디보다도 멀디 뒤에 토프를 더 많이 붙이는 것 같아. 아무튼 이 부분은 앞에 얘기했어. 어디서 얘기했냐면 우리 내가 이제 분석기기 쫙 할 때 매스 스펙트로스코피를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GC 매스, 그 다음에 멀디 토프 이 기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 그치? 멀디 토프는 매스 스펙트로스코피를 응용한 분석기기로서 고분자의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어. 근데 생체 고분자, 즉 분자량 분포가 없는 고분자에서는 엄청 큰 분자량까지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타겟으로 하는 합성 고분자에서는 올리고모밖에 측정을 못해. 그래서 MNMW를 동시에 측정할 수는 있지만 대강 분자량이 2만 정도까지 측정해 줄 수 있고, 사실 이러면 고분자라고 얘기하기 민망해. 그치? 아무튼 이런 방식이 있다. 이거의 이그샘플은 앞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한 번만 보자고. 그치? 지금 여기 베타 시토스테롤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 그 양 끝에 PEG라고 하는 놈이 붙어. 그러면 지금 뭐냐면 여기 스테롤이 있고 베타 시토스테롤이 있고 PEG가 하나 붙은 놈도 있고 스테롤에 PEG가 이렇게 두 개 붙은 놈도 있어. 됐어? 대강 얘의 분자량이 500이니까 PEG 500짜리를 지금 사용을 했다면 이렇게 하나가 붙어 있는 놈을 우리가 모노라고 그러는데 얘는 분자량 1000 정도가 될 거고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다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분자량이 1500 정도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그냥 PEG도 있을 거야. 반응은 안. 아무튼 얘 500이 있을 거야. 그지? 아닌가? 얘 1000짜리를 사용했던가? 아무튼 간에 이렇게 있을 때 GPC하고 멀디 이렇게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멀디토프를 측정할 수 있었거든. 요거의 차이를 한 번만 보자고. 그지? 600모노, 1000모노야.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스테롤이 있고 PEG가 이렇게 있고 600 스테롤이 있고 PEG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분자량 600모노고 얘는 1000모노야. 그지? 이건 뭐냐면 PEG 1000짜리 사용하고 얘는 600짜리 사용한 거라고. 그지? 당연히 얘가 위에 거보다는 분자량이 크니까 먼저 나올 거야. 그러니까 1000모노가 먼저 나와. 이건 GPC야 지금. 그지? 그 다음에 600모노는 뒤에 나올 거야. GPC를 측정하면 보면 알겠지만 리텐션 타임으로 나와. 시간으로. 이 얘기를 분자량으로 바꿔서 계산 MNMW 계산하려면 당연히 캘리브레이션이 돼 있으면 MNMW 값이 나올 거야. 그치? 여기서 MP라고 하는 거는 제일 분자량이 클 때의 제일 그 숫자가 많을 때 요때의 분자량을 얘기하는 거야.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컬럼을 뭘 사용했고 플로우 레이트. GPC는 HPLC의 일종이니까 속도에 의해서 속도가 중요해. 그리고 디텍터는 RI 디텍터를 사용했다. 중요한 건 calibrated by polystyrene standard이야. polystyrene standard로 캘리브레이션을 했다. 라는 얘기까지 돼 있어. 근데 이거를 약간 분자량이 다르긴 하지만 이거를 측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 멀디토프를 측정을 하면 PEG 1500짜리만 측정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 그지? 앞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냥 정확한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온 것도 시간이 나오는 거야. 얘를 캘리브레이션에 의해서 분자량으로 바꿔주는 거야. 근데 멀디토프에 의해서 구하면 아예 처음부터 분자량이 나와. 그지? 그래서 PEG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는 PEG 1500인 거고 얘는 스테롤에 PEG 1500이 있는 거고. 그지? 얘는 PEG도 있고 모노도 있고 다이도 섞여 있는 거야. 그지? 이렇게 다 픽으로 나와. 얘는 다이만 이렇게 있는 거야. 그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분자량까지 측정해 주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니? 멀디토프는 절대값을 구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GPC에 의해서는 캘리브레이션으로 사용한 폴리스타이렌을 기준으로 걔하고 비교를 해버리는 거고 상대적인 값을 구하는 거고 이 멀디토프에 의해서 구하는 방식은 직접 진짜 값을 다이렉트로 구하는 거야. 신뢰도가 이쪽이 훨씬 높지. 비교할 수밖에 없게 신뢰도가 높아. 그렇지만 그리고 얘는 MNMW까지 다 구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 방식은 고분자라고 하면 분자량이 일반적으로 큰 거야. 분자량이 큰 놈은 측정을 못 해준다고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그래서 아직도 교과서엔 잘 안 올라가 있어 얘가. 아무튼 이런 방식이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 매우 파워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석기기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얘기 다 끝났어. 잠깐만 쉬었다가 지금까지 내가 막 빠르게 얘기했던 걸 정리해서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